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변기의 시대상과 풍속, 생활, 예술 모든 것이 녹아있는 문화, 영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아마도 자동차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발이 되어주고 이동을 시켜주니까요. 엔터테인먼트, 그 안에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시죠. 또 주거, 요즘 차박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자동차, 우리 생활 그 자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 그러니까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와 밀접한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자동차의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어때요? 10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저런 걸 보면은 끔찍해요. 차라리 차 팔아버려요. 엄마도 참. 자동차가 이젠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면 물론이고 일부의 영세민들에게는 생계의 수단이 된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현대 생활이란 상상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현대 생활에서 움직이는 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음은 물론 삶의 질을 한층 윤택하게 해주는 유일한 이동 공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해설 있는 문화 영화, 오늘의 해설을 맡아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디자이너에서 기자, 현재는 자동차 유튜버, 이른바 카투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진택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동차 이야기를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풀어드리고 있는 장진택입니다. 준비하신 멘트신가요? 지금 바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자동차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 채널 다 구독을 하실 건데요. 네. 자동차와의 사랑, 언제 빠지셨나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 갖고 놀 기억밖에 안 나고요. 자동차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던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보였고, 그리고 다 어린 눈에 봤을 때도 다 멋있어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고 소유하고 싶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동차와 함께 계속 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탈 것, 비행기, 선박, 오토바이보다도 자동차가 가장 많이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기자로도 활동하셨고 자동차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하셨나요? 네. 실제로 이제 디자인도 하시고. 그렇죠. 조금 했습니다. 예. 오래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정말 자동차의 전문가가 아닌가 싶은데, 자, 우리 대표님과 함께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스텝 바이 스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이야기를 먼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는 뭘까요? 1903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의 자동차가 도입이 됐는데요. 1903년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주기 4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 공관을 통해 2인승 오픈카를 어차로 이렇게 들여오게 됐습니다. 2인승 오픈카요? 예. 고종이 설마 달려! 밟아! 혼자 운전하시진 않았겠죠? 예, 직접 운전하시진 않고요. 운전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일본인 운전수로 고용을 해서 이제 타고 다닌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 한양 거리를 말이 안 끄는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 당시 한양 백성들이죠? 깜짝 놀랐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말이 끄는 마차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때예요. 예. 근데 말이 없이 스스로 굴러가는 말 그대로 자동차 보고 깜짝 놀랐겠죠. 예, 그냥 그리고 또 이상한 소리가 났었기 때문에. 부릉부릉. 예, 저게 무슨 소린가 이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 어차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창덕궁이 나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자동차가 등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포드도 아니고 올드모빌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데요. 그냥 저건 마차인 것 같고요. 네. 예. 저거는 두 번째 들여왔었던 1920년대에 들여왔었던 차는 지금 남아있는 모델은 아까 두 번째 보셨던 차고요. 지금 요거는 세나르 자동차고 여기 하동환 자동차 이렇게. 예. 그 대표님께서는 딱 보시고 무슨 차종인지 바로 아시나요?
거의 알죠. 그래도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는 폐허화된 전후복구 사업으로 자립경제의 기반이 어려웠을 때였다. 자, 몇 가지 우리 자동차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이제 시발 자동차가 맞죠? 1955년에 나온 국제 차량 제작소의 시발 자동차. 이게 차체도 다 두드려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엔진도 이제 줌을 부어서 엔진을 만들었고요.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국산 자동차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이른바 드럼통을 두들겨서 차체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기본적인 차는 이제 한국전쟁 때 미군이 두고 간 거죠. 근데 미군이 그 두고 그냥 굴러다니는 차를 놔두고 간 게 아니고 이게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잘라서 이렇게 재생을 못하게 어떻게 잘라서 버려라라는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재생 못하게 다 잘라서 버린 거를 이렇게 주워서 그걸 이어서 붙이고 그렇게 설계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시발 자동차입니다. 아,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이 매뉴얼대로 이거를 재생 못하게 만들었는데 저희는 재생을 해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관계자도 와서 보고 이 정도면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약간 놀라고 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인데 그런 점에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 그때 당시 진짜 쇳물을 부어서 엔진을 만들고 이렇게 카피를 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동력이 가솔린을 넣어서 가솔린을 터뜨려서 동력을 얻는 이 엔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한국전쟁 직후에 뭐 다들 힘들고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의 최빈국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폐기 처분돼 있던 재료를 다시 활용해서 만들었다. 큰 의미가 있죠. 네. 네. 판매 성적도 굉장했다면서요? 어느 정도 팔렸나요? 이때는 사실 차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막 웃돈 거래가 될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나요? 차 가격이 그때 당시로 한 30만 원 정도. 지금 돈으로 쌀 가격으로 이렇게 환산하면은 지금 돈으로도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꽤 비쌌네요. 근데 그때 당시 5천만 원이라 그러면은 지금 수입차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얼마 오래 가질 않았어요. 왜 그런가요, 그건요? 뭐 아주 완성도 높은 차가 세나라 자동차라고 일본 토요타 차를 이렇게 들여와서 만든 차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두드려 만든 차가 이게 상품성이 현저히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차이고 세나라 자동차는 일본에서도 상품성이 있는 차를 이제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조립 생산한 거거든요. 상당히 승차감 자체가 일단 차원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동시대에 미군 트럭을 개조한 또 버스가 있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요? 자동차라는 문명이 이제 어느 지역에 처음 들어가면은요, 사실 고급차가 상징적으로 많이 알려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도로에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운반하는 버스라든가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운반하는 트럭이라든가 이런 상용차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미군이 버리고 간 트럭들 요거를 개조를 해서 버스로도 개조를 하고 또 트럭으로도 개조를 하고 이렇게 했던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가 있었죠. 하동환이란 분께서 만드신 건가요? 예.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그냥 진짜 투지로 일궈낸 회사입니다. 그럼 이것도 미군 트럭을 뚝딱뚝딱 두들겨가지고 시발 자동차 같이 만든 건가요? 하동환 자동차도 미군이 버리고 갔었던 그 트럭을 개조해서 여러 사람들이 실어 나를 수 있는 버스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당시 한 2,000평 정도에 달하는 공장을 구로동에다가 이렇게 세우고 하동환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 이렇게 간판까지 이렇게 걸고 하루 평균 2대 정도의 버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산 조랑말 포니는 택시 운전사에서 송강호 씨는 이제 브리사를 타고 나오시죠? 그렇죠. 유해진 배우가 운행했던 차량으로 지금 뭐 10대, 20대에게는 조금 뭐 익숙하다고 해요. 영화를 통해 가지고요. 네. 수출 여군 포니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전시한 포니 승용차. 고유 모델 승용차 포니의 개발로 해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16번째 자동차 생산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연간 8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도 3,300여 대의 포니를 세계 24개국에 수출했습니다. 번영의 80년대를 향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힘입어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은 그동안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저게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포니 픽업 트럭이요. 아, 그러면은 저걸 갖고 계셨으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나라 자동차 상류층, 생산은 아니에요. 중상류층. 저거 가지고 1700여 장사를 대의 했으니까 어. 제가 짐칸에 타가지고 아빠 달려 그러면 아, 꽉 잡어. 요즘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중단할 뿐만 아니라 근데 저 때는 진짜 짐칸에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타고 다녔어요. 짐칸에 사람 타는 거였어요. 네.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자, 포니 하면은 이제 국민차 반열에 들어섰는데 정확하게 언제 저게 출시가 된 건가요? 1975년도에 처음 공개가 됐고 본격적인 판매는 1976년도부터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이게 또 첫 공개된 거는 1974년도에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를 통해서 최초로 또 공개가 됐습니다. 참 포니 국제 모터쇼 데뷔는 한 자동차 브랜드가 신차를 출품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그 사건인데 뭐 이제 6.25 끝난 후 종전 후 이제 20년 만에 중공업 불모지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의 그 가능성을 제시한 거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야 또 자동차가 막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어야지 이 지하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이 나라에서는 이 자동차 같은 산업이 있어야지 모든 산업들을 다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 산업에 많이 힘을 줘서 많이 육성을 했죠. 그리고 당시 이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시켰습니다. 1970년 7월 7일 완공이 됐는데 이른바 마이카 시대를 연 핵심 주역이 포니가 맞죠? 그렇죠. 이 포니가 우리나라에 나오면서 너도 나도 이제 너도 나도 손쉽게 차를 살 수 있는 차가 됐었거든요. 그 전에는 자동차는 대부분 다 이제 진짜 좀 비싸고 잘 사는 사람들이나 갖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택시로 다니고 요 정도였는데 일단 내 차를 갖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나온 게 이제 포니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뭐 포니 이전에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마크 5라든지 뭐 피아트 이런 것들은 다 사장님 차였거든요. 기사분이 따로 있고 거의 다 검은색이었고 검정색이고 포니는 직접 모는 마이카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포니가 요즘 다시 이제 인기를 끌고 있죠. 예, 이게 그 H사, 포니를 만들어놨던 H사에서 이 헤리티지를 다시 이렇게 지금 재조명하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과거 물건에 대한 향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자동차에도 많이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향수 그리고 지금 차와는 다른 아주 직선적이고 순수하고 좀 작은 차체 이런 것들이 젊은 층 사이에서도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각 가정마다 이제 그 마이카를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인기 차량들이 쏙쏙 등장하죠. 예, 포니에 이어서 이제 포니2 예, 조금 디자인을 둥글둥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포니의 약점을 좀 보완한 이런 포니2 나오고 그 이후로도 이제 뭐 포니 엑셀이라든지 뭐 프레스토, 엘란트라, 소나타, 뭐 그랜저 쭉쭉쭉쭉 나왔죠. 그냥 신모델들이. 자, 이 집에서 80년대 대중 생활 양식을 바꿔놨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엄마, 너무너무 신나는 거 있죠? 우리만 차가 없어서 속상했는데. 비록 몰부이긴 하지만 말이야. 우린 열심히 저축을 해서 차를 산 거예요. 더구나 자동차도 상품인데 수요가 없으면 생산이 되겠어? 그렇지? 아이고야. 탤런트 하면 소위 경제 채림씨네요. 선진국이라는 채림씨가 나라를 치고 역배우부터 자동차 산업을 시작해서. 중요성으로 그렇죠, 갖추지 네네. 않는 나라는 없고 반대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치고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그 좋은 애가 바로 일본이다 그거죠? 어때요 아빠?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그럼 우리 수영이가 누구 딸이라고? 우리는 흔히 자동차를 기계공업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 대 자동차가 완성되기까지는 무려 2만 개 이상이나 되는 각종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동차 산업은 엔진은 물론이요, 전자, 전기, 통신, 금형, 그리고 복합 소재 등 각종 관련 산업을 동반하게 되고, 이 때문에 자동차 지금 저거 보이는 산업을 거는 곧 국가 지금 기간 스포티지고 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나타네요. 소나타 특히 2. 소나타 2. 예. 영상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막 2만여 개 부품이 이제 들어가는 기술의 집합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동차는 또 만들 때부터 뭐 금형 설계도 해야 되죠. 뭐 시트 설계해야 되죠. 여러 가지 전장품도 설계해야죠. 그리고 또 차가 달릴 때 또 기름도 먹잖아요. 그럼 정유 산업도 있고 또 차는 또 보험도 들어야 되잖아요. 뭐 금융 쪽이랑도 연결이 되고. 네. 그래서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하나만 잘 키우면은 진짜 나라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진짜 정부에서도 힘을 줘서 많이 육성을 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이카 시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1990년대 작은 차, 큰 기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T코의 등장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은 뭐 지금도 단종이 됐지만 스파크라는 모델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네. T코, 마티즈, 스파크 뭐 이렇게 이어졌는데 뭐 스파크도 아쉽게 지금은 단종이 돼서 지금은 모닝과 캐스퍼 이런 모델만 남아 있는데, 하여튼 국민차, 대중교통비를 모아서 차를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했었던 범국민적인 자동차가 1990년대 초반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판매 가격은 얼마 정도였나요? 당시 자동차는 500만 원을 다 넘어섰는데 네. 이 T코만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요 정도에서 팔았기 때문에 진짜 대중교통비를 모으면은 차를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했었던 차입니다. 실제로 전 T코를 운전하면서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 백미러, 그러니까 조종이 가능해요, 이게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창문을 딱 열고 팔을 쫙 내잖아요. 네. 날아가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그 T코가 방금 우리가 나눴던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웃픈 패러디가 있는 가운데서, 판매가 갑자기 쑥쑥 성장한 계기가 있다고요? 뭔가요? 외환위기죠. 네, 그땐 다들 좀 이렇게 소비를 좀 확 줄여야 되는 시기였잖아요. 다들 뭐 중소기업들도 많이 넘어지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T코가 싸구려 이미지, 놀림 당하던 이미지에서 좀 실속 있는 자동차 이런 이미지로 그때 경차 판매가 쭉 가파르게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1950년대 시작된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가 뭐 꽤 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90년대 생산 차들까지도 이제 올드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전쟁 후에 모든 것이 파괴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자동차의 개발과 출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차곡차곡 내공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강국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하나가 된 거겠죠? 네. 작년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은 지난해 약 376만 대의 차를 생산해서 3년 연속 세계 자동차 생산 탑5 안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후에 막 한 세기가 흘렀습니다. 뭐 이후 가파른 속도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성장을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100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대표님, 향후 자동차 시장의 키워드를 뽑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단연 전기차죠. 지금까지는 내연기관, 이렇게 화석연료 태워가지고 배기가스 이렇게 풍풍풍풍 품으면서 이렇게 달렸지만 이제는 전기차로 확실히 넘어가고요. 각국에서 내연기관 차는 몇 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 등록을 못한다. 이런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30년도가 넘어가면은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이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기자동차. 그렇죠. 전기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지금 기준으로도 전기차를 바꾸시면은요, 내연기관 차보다 한 달 유지비가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요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뭐 충전소도 뭐 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렇죠. 충전소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전기차 충전이 다들 힘들다 그러는데, 이렇게 통계로 보면은요,
전기차 2대당 충전기 1대꼴로 상당히 충전기가 잘 보급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참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진택 그 대표님과 함께 카튜버님과 함께 자동차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예, 정말 재밌었고요. 네. 예, 그리고 썬킴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형님이랑 같이 이렇게. 아니, 뭐 형님 왜 그러세요?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옛날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아니,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예,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예. 자, 긴 역사를 자랑하는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 못지않게 국내 자동차 산업도 정말 역사가 깊습니다. 국내 자동차 문화를 선도한 대한민국 클래식 카드를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더욱더 세대 간 소통과 교감을 불러일으키는 문화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